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9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기는 1년 전보다 14.6% 줄어든 18,7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사상 최대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3분기 우리나라 여성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 2분기와 같은 0.7로 역대 최저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베트남 산모가 국내에서 난 몸무게 500g의 새쌍둥이가 여러 번의 수술과 집중치료 끝에 건강하게 엄마 품을 찾았습니다. 몸무게가 1kg이 안 되는 저체중아의 생존율은 보통 20% 정도에 불과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생존율이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다이어트 약의 성지로 소문난 의원들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줄줄이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한 해 동안 무려 14,000여 명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한 곳도 있는데 최근 의료기관이 마약을 쉽게 구하는 창구로 지목되는 만큼 경찰도 수사를 확대할 전망입니다.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가 나면 소방과 경찰에 자동으로 신고되는 구조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속도나 기울기 변화, 충격을 감지해 사고로 판단되면 구조 신호를 보내는 방식인데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에서 무너진 터널 안에 갇혔던 근로자 41명이 16일 만에 전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구조팀은 사고 직후부터 작은 관을 통해 산소와 물을 공급한 데 이어 거듭된 실패 끝에 지름 80cm의 금속관을 연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 9월 태어난 아기가 18,700여 명으로 1년 전보다 14.6% 줄어 역대 최대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분기 합계 출산율이 2개 분기 연속 0.7로 역대 최저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통계청 인구 동향을 보면 지난 9월 출생아 수는 18,707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211명, 14.6% 줄었습니다. 12달 연속 1년 전 대비 최저 기록이자 2001년 13.7% 감소율을 기록한 이래 역대 최대 감소율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3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은 지난 2분기와 같은 0.7로 역대 최저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9월 인구가 9,657명 자연 감소하면서 지난 3분기 자연 감소 인구는 33,350명으로 3분기 기준 역대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 인구는 3년 11개월째 자연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젊은 부부가 임신 22주 만에 새 쌍둥이를 낳았는데 몸무게가 500g이 겨우 넘는 초극소 저체중아들이었습니다. 네, 수술도 여러 차례 받고 집중 치료를 받은 덕에 모두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혜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코와 입에 호스를 꽂은 작은 아기들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23주 만에 태어나 인큐베이터에서 자란 새쌍둥이 자매들. 넉 달이 지난 지금은 몸무게가 2kg을 넘어섰지만 태어날 때만 해도 500에서 600g에 불과했습니다. 미숙아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초극소 저체중아로 세상에 나온 겁니다. 아직 몸이 충분히 자라지 않은 탓에 장천공이나 뇌출혈 등 위험한 순간도 많았습니다. 초극소 미숙아들은 작은 변화에도 이제 큰 아기한테 이제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어서 뇌출혈이라던가 장천공이라던가 이런 심각한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커지게 됩니다. 새쌍둥이의 부모는 베트남에서 온 젊은 부부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들어간 아기들을 아직 마음껏 안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다행히 첫째는 회복 후 몸무게를 올려 엄마 품속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출산한데 너무 작아서 그 아기 본데 너무 속상해요. 지금은 너무 행복하고 아기 보고 너무 행복해요. 우리나라 출산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지만 저체중아 비중은 2019년 6.6%에서 2021년 7.2%로 오히려 높아지고 있습니다.
몸무게가 1kg도 안 되는 저체중아의 생존율은 20% 정도에 불과하지만 의료기술의 발달로 우리나라에선 생존율이 90%까지 올라왔습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은 미숙아들의 경우 의료비를 일부 지원해줍니다. 베트남 부모 밑에서 나온 새쌍둥이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병원 의료진과 여러 단체에서 후원받은 금액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지난달 국내 인구 이동이 지난해보다 11% 늘면서 5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국내 인구 이동 통계를 보면 지난달 읍면동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바꾼 사람은 50만 7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 5만 명 늘었습니다. 증가율로는 10월 기준 2018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 10월 인구 이동이 크게 줄었던 기저효과에다 지난 8, 9월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 3천 건, 48.7% 증가한 영향에 따른 겁니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 인천, 충남 등 5개 시도에서 인구가 순유입을 기록했고 서울, 부산, 광주에서 순유출됐습니다. 인도에서 무너진 터널 안에 갇혔던 인부 41명이 16일 만에 모두 구조됐습니다. 구조팀은 잔해 속을 뚫고 이들이 갇혀 있는 곳까지 철제관을 집어넣어서 결국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터널 붕괴 사고 현장에서 드디어 첫 번째 인부가 구조용 철제관을 통해 빠져나옵니다. 이어 차례로 한 명씩 41명 전원이 16일 만에 구조됐습니다. 모두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सभी लोग बाहर आ गए सभी लोग बाहर आ गए सभी लोग बाहर सुरक्षित हैं सभी सुरक्षित हैं तबीयत ठीक है डॉक्टर द्वारा चेकअप किया गया है और उनको एम्बुलेंस में रख करके भेजा गया 붕괴 사고는 지난 12일 인도 북부 히말라야 산맥 지역의 고속도로 건설 공사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터널 입구에서 200m 안쪽에 천장이 무너져 내리면서 작업하던 근로자들이 터널 안에 갇혔습니다. 구조팀은 사고 직후 인부들이 있는 곳까지 작은 관을 집어넣어 산소와 음식, 물, 약품을 전달했습니다. 곧이어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직경 80cm의 구조용 철제관을 투입했습니다. 겹겹이 쌓인 잔해 때문에 실패를 거듭하다 마침내 철제관은 인부들이 있는 곳까지 도달했습니다. Without any hurdle, कल रात से लेके आज सुबह तक उन्होंने धीरे धीरे बिना कोई जल्दी दिखाए हुए समझदारी से पूरी पाइप पुश करके ब्रेक थ्रू अचीव कर लिया है. 가족들은 구사일생으로 돌아온 아버지와 남편, 아들을 반기며 안도하고 기뻐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살이 잘 빠지는 약을 처방한다며 이른바 다이어트 약 성지로 유명한 의원들이 줄줄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등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도권과 대구, 충남 등 이미 입건된 곳을 포함해서 경찰이 전국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임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구리시에 있는 의원입니다. 이른바 다이어트 약의 성지로 불리며 여성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은 곳입니다. 다이어트 정보가 오가는 온라인 카페에서도 이곳 관련 문답이 수시로 등장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해당 의원 관계자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몸을 각성 상태로 만들어 식욕을 떨어뜨리는 마약류를 쉽게 처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취재진이 직접 다이어트 관련 진료를 받아봤더니 향정신성 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이 포함된 처방전이 쉽게 발부됐습니다. 지난해 이 의원에서 환자 14,000여 명에게 처방한 마약류는 모두 717만여 개, 한 명당 500개에 달하는 양입니다. 한 해 동안 무려 2,500여 개 이르는 마약류 식욕 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도 있었습니다. 아니 전혀 그런 건 없는데요? 그럼 저희도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네요. 저희는 그런 게 절대 없어요. 그런데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다이어트 관련 유명 의원은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마약류 식욕 억제제를 가장 많이 처방한 것으로 파악된 대구의 의원이 조사를 받고 있고 두 번째로 많이 처방된 것으로 집계된 충남 보령의 의원은 이미 의사 2명이 입건돼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최근 의사가 입건된 서울 구로 의원까지 더하면 마약류 과다 처방 의심을 받는 의원들이 줄줄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겁니다.
환자들이 과도하게 쓰다 보면은 이 약들의 특징은 뭐냐면 정말 심한 경우에는 정신병까지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이 약이 또 금단 현상이 또 심할 수가 있는데 금단 중에 두드러지는 것 이제 뭐 우울증이나 무기력증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올해 7월까지 식약처가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병 의원은 모두 57건에 이릅니다. 최근 마약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의료기관이 마약을 쉽게 구하는 창구로 지목되는 만큼 경찰도 수사망을 확대할 전망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내년부터 마약 중독자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는 법원에서 치료 명령이나 치료 감호를 받은 중독자들만 건보 적용을 받아왔는데 대상이 확대되는 겁니다. 마약 재범률을 낮추자는 취지이지만 부유층의 마약 중독까지 지원하는 게 맞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 직구를 통한 마약 밀수가 최근 급증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제 우편 등을 통해서 몰래 들여오다 당국에 적발된 마약의 양만 최근 2년 사이에 6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올해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9월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적발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마약류 사범이 2만 명대를 기록한 건 사상 처음입니다. 마약 단속 강화와 함께 정부는 최근 마약 중독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마약 중독을 치료해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시키는 과정 없이 단속만 강화해선 마약 확산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좀 국가 사회가 전체적으로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보된 그런 조치들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부가 특히 본인 부담금도 일부 지원하기로 하자 이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일단 마약 투약 자체가 범죄인데 범죄자 치료비를 거의 전액 정부가 부담하는 게 맞지 않고 더구나 건강보험에서 이를 부담하는 건 건보 조성 목적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연예인을 포함해서 이제 부유층 자제들이 지금 이제 마약에 이제 손을 많이 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건강보험에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은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정부는 마약 중독이 이미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마약 치료를 개인에게만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신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소득에 제한을 두거나 본인 부담금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마약 중독자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개정안이 건강보험 정책심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강원도와 경북 일부에 내려졌던 한파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기상청은 29일 오후 6시를 기해 경기 중북부와 강원, 경북 북동부에 새로 한파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상청은 강력한 북극 한기가 남하하며 목요일 기온이 전날보다 10도가량 크게 떨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목요일 아침 기온은 대관령 영하 13도, 철원 영하 11도, 파주 영하 10도, 서울 영하 8도가 예상되고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아 춥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일요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가늘고 약한 샤프심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죠. 그런데 이 샤프심을 옥상에 올라가 1층 바닥으로 떨어뜨리면 과연 몇 토막으로 부서질까요? 덕이 샤프심보다 더 부러지기 쉬운 국수 면발을 옥상에서 바닥으로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옥상에서 떨어지는 샤프심과 국수 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오늘 과톡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만나볼 관찰 주인공. 15년째 수능 공부를 하고 있다는 15수생 현민 씨입니다. 공부할 때 그날의 그 온도나 습도, 향기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 게 맞지 않으면 집중하기가 좀 힘들어요. 공부하는 환경에 매우 예민하다는 현민 씨. 항상 꽃향기가 나고 책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어야 온전히 집중이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그때 옆자리에 항의를 받은 현민 씨.
가까스로 책을 펴고 드디어 공부를 시작해 보는데요. 하지만 책을 편 지 3초 만에 깨져버린 집중력. 결국 일어나는 현민 씨. 어디 가세요? 배고파서요. 배고픈 그가 찾은 것은 맛있겠다. 오. 그런데 모든 안경러들의 고충, 김서림 현상. 아 이거 김이 서려가지고 안 보여갖고 라면 먹을 수가 없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그런 방법이 있었네. 잠시 후 그가 가져온 것은 바로 바셀린.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 바세린을 안경 렌즈에 닦으면 김이 잘 안 서린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응. 빨리 해볼게요. 우선은 이 바세린을 일단 렌즈 한쪽에만 바셀린을 바르고 렌즈가 투명해질 때까지 잘 문질러 줍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안경을 뜨거운 물에 대볼게요. 아, 뜨거운 물로 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보호자랑 함께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김서림이 도저히 안 생길 수 없는 환경. 끓는 물을 부어줍니다. 바로 안경을 대주면 과연 바셀린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오호! 그런데 생각보다 효과가 있습니다. 양쪽 렌즈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야, 이게 확실히 효과가 있네요. 김이 생기더라도 늦게 생기고 사라질 땐 빨리 사라집니다. 근데 이거 원리가 뭐지? 그 이유는 바로 바셀린에 들어있는 성분 때문인데요. 바셀린은 석유에서 추출한 페트롤리움 젤리가 주요 성분으로 점도가 높고 미끌미끌한 반고체 상태의 기름 성분입니다. 때문에 안경 렌즈에 바르면 표면을 코팅해주는 효과가 생겨 김서림을 방지해준답니다. 바셀린 외에 주방 세제나 린스도 비슷한 코팅 효과를 얻을 수 있다니 시도해보세요. 그렇게 식사를 마친 오후. 아, 배부르다. 이제 다시 공부를 좀 해볼까? 그런데 왜 이래 이거? 아이씨, 진짜. 결국 또 옆에서 호출. 샤프심 소리 줄여주세요. 샤프심 왜 자꾸 부러지는 거야? 샤프심 잘 안 부러지게 하는 방법이 없나?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을 해보는 현민 씨. 샤프심은 높은 곳에서 던져도 안 부러짐? 에이, 이렇게 잘 부러지는데 진짜 높은데 던지면 안 부러져? 에이, 너무 궁금해서 이게 공부가 안 되네. 실험을 해봐야겠다. 이거 진짜 가능한 거야? 오케이. 이제 여기서 한번 떨어뜨려보자. 자, 하나, 둘. 오? 안 부러져. 좀만 더 높이 던져볼까? 이 정도에서. 이 정도면 부러질 것 같은데? 자, 하나, 둘, 셋. 오? 이래도 안 부러지네? 약하디 약한 샤프심이 떨어졌을 땐 멀쩡. 야, 이거 신기하네.
잠깐만. 그럼 더 높은 데서 던지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결국 야외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여기서 한번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뜨려볼 높이는 약 5m 80cm. 자, 과연 사푸심은 무사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떨어뜨립니다. 하나, 둘, 셋. 어디로 떨어진 거야? 저 이게 있는 게 맞지? 일단 샤프심을 찾는 것부터가 힘들어 보이는데. 오, 샤프심 멀쩡한데? 우와, 보이십니까? 샤프심이 멀쩡하게 살아있습니다. 떨어뜨린 샤프심 모두 무사한 것을 확인. 전혀 부러지지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소면도 될까? 한번 해볼까요? 소면도 가능하겠지? 좋아, 소면도 떨어뜨린다. 하나, 둘, 셋, 낙하! 샤프심보다는 조금 무게가 있는 소면. 과연 결과는요? 여기 하나, 여기, 여기. 그렇다면 다른 면들도 가능할까? 파스타면과 중면도 던져봤습니다. 그 결과 두 가지 면 모두 부러지지 않고 깨끗하게 발견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힘을 조금만 줘도 이렇게 쉽게 부러지는데 바닥에 떨어지는 건 왜 멀쩡할까? 이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바로 가벼운 무게에 있습니다. 일반 저울로는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가벼운 샤프심. 그 무게는 약 25mg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샤프심은 질량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낙하시 공기 저항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그만큼 충격을 덜 받으며 떨어지는 것입니다. 낙하산이 공기의 저항을 받으면서 천천히 떨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죠. 어느새 어둑해진 저녁. 실험하느라 피곤했는지 몰려오는 잠.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뭐야? 해가 중천이잖아. 아침까지 잤네. 우선 아침이니까 밥부터 먹자. 아침 먹어야지. 듬뿍 발라서 맛있겠다. 그럼 아침 야무지게 먹어야지. 그런데 오 마이 갓. 아 진짜. 왜 또 식빵이 하필 잼 바른 쪽으로 떨어지는 거야? 항상 그러더라. 참으로 야속한 법칙. 그저 운이 나쁜 걸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이와 관련된 실험을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수학자이자 과학자인 로버트 매튜인데요. 잼 쪽이 바닥으로 가는 현상을 그저 우연으로 치부하고 싶지 않았던 그는 잼 바른 식빵을 무려 9,821번 떨어뜨려 보았습니다. 그 결과 6,101번이나 잼 바른 쪽이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 확률은 62.1%로 우연에 의한 확률인 50%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그는 중력과 식탁의 높이, 빵의 크기, 떨어질 때의 각도 등을 연구했는데요. 이를 종합하면 식빵은 대략 반 바퀴를 회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잼 쪽이 바닥에 닿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식빵도 마지막 남은 하나였네. 에이, 식빵 사러 가야겠다. 아휴, 진짜.
그렇게 밖으로 나가려는 찰나 요상한 현상을 발견하게 된 현민 씨. 아니 왜 운동화는 떨어졌는데 저절로 쓰지? 몇 번을 더 던져봐도 같은 결과. 하하, 이거 참 희한하네. 해외에서는 챌린지까지 생길 정도로 유명한 현상이라는데요. 아무리 던져도 오뚜기처럼 똑바로 서는 운동화. 그 원인은 윗부분에 비해 밑창이 무겁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잠깐만, 그러면 잼 바른 빵을 운동화에 붙여가지고 그걸 던지면 어떻게 될까? 재밌겠다. 실험해봐야지. 짜잔, 만들어냈습니다. 잼 바른 식빵과 운동화를 붙여놨습니다. 잼 바른 식빵 대 운동화. 과연 거부할 수 없는 물리학의 법칙 속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오이? 아하, 결과는 이랬습니다. 재밌어. 그런데 저기 뭐 잊은 거 없나요? 공부. 아, 망했네. 과톡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다양한 동물의 생태와 습성을 알아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이언스주 이동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동물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이 대표적인 반려동물로 꼽히는 고양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집사라고 하죠. 네. 최근에 이제 강아지에 이어서 고양이를 키우는 이런 반려묘 집사들도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 인구의 수가 1262만 명 정도로 전체 인구의 24%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강아지를 기르는 사람이 71%로 가장 많았고요.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은 27%로 그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뭐 이제는 많은 분들이 고양이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오늘은 과학계에서 밝혀진 고양이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네. 근데 과학자들도 고양이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뭐 우리와 가까운 동물인 만큼 이 과학자들도 오래전부터 이 고양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좀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오기도 했는데요. 얼마 전에는 이 고양이가 무려 300가지에 가까운 표정으로 감정을 나타낸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미국 UCLA 연구팀이 202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LA에 있는 고양이 보호소 겸 카페를 찾아가서 매주 한 번꼴로 이 고양이의 모습을 촬영을 해봤는데 네. 50여 마리의 고양이가 아주 자유롭게 활동하는 모습을 150시간에 걸쳐서 관찰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이 고양이의 표정은 276가지, 76가지에 달했는데요. 네. 이 가운데 친근감을 나타내는 표정이 46%였고 공격적이거나 반감을 나타내는 표정은 37%였다고 합니다. 나머지 17% 정도는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그런 경우였는데 표정을 나타내는 방식도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고양이들은 행복하거나 즐거우면 귀를 앞으로 세우고 수염을 펼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가끔은 눈을 감기도 했습니다. 이런 표정은 주로 이 고양이들이 서로 털을 핥아줄 때나 서로의 냄새를 맡으면서 어울려서 놀 때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다른 고양이들로부터 이 위협을 받거나 기분이 좋지 않으면 귀를 등 쪽으로 납작하게 붙이고 입술을 핥으면서 동공을 수축시키는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주로 서로 물거나 도망칠 때, 으르렁거릴 때 또는 이 서로 치고받을 때 이렇게 기분이 안 좋다는 표정을 지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고양이는 개에 비해서 우리가 보통 도도하고 새침한 편이다 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번 연구 결과를 보면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한 표정으로 고양이가 다양한 감정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그 고양이도 강아지처럼 꼬리로 기분을 나타내지 않나 싶었는데요. 앞으로는 표정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고양이가 표정뿐 아니라 기분이 좋으면 낮은 소리를 낸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고양이가 가끔 이렇게 주인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 아주 낮게 가르릉하는 그런 소리를 내는 걸 볼 수 있는데 네네. 흔히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내는 소리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과학자들은 이 고양이 소리가 의도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이 반사적으로 나오는 그런 소리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오스트리아 연구팀이 고양이의 후두와 성대를 관찰해 봤더니 이 소리는 후두에서 뇌 신호를 받아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대가
고양이가 자체적으로 수축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소리였던 거죠. 연구팀은 이 병에 걸려서 안락사한 그 고양이들의 후두를 떼어낸 뒤에 인위적으로 공기를 불어넣어 봤는데요. 25에서 30Hz 정도의 소리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뇌가 근육을 수축하지 않아도 성대가 일종의 반사작용으로 소리를 낸 건데, 고양이의 후두에는 이 성대에 박혀 있는 특이한 섬유 조직이 있는데, 이 섬유 조직이 성대의 밀도를 증가시켜서 진동을 느리게 합니다. 이 때문에 이 고양이가 저주파의 낮은 소리를 낼 수 있다고 연구팀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랑하는 그런 소리가 호흡처럼 일종의 반사 행동이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하지만 뭐 대부분 긍정적인 상황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래도 어찌됐든 기분이 좋으니까 나오는 소리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고양이 하면 하루 종일 털을 이렇게 계속 핥고 있는데 네. 그루밍이라고 하죠. 이건 정확히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이 고양이가 말씀하신 대로 자기 털을 핥는 그런 행동을 그루밍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고양이가 하루 평균 14시간을 자고 10시간 정도 깨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24%를 털을 핥으면서 보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양이가 정성스럽게 털을 핥으면 털에 붙어 있는 벼룩이라든가 부스러기가 떨어져 나가게 되고, 또 털이 가지런해지는데요. 털에 묻은 침이 증발하면서 열을 빼앗기 때문에 고양이의 체온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의 그루밍에도 어느 정도 과학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 고양이의 혀에는 아주 작은 돌기인 실유두가 290개 정도 있는데요. 이 길이가 평균 2.3mm 정도인 이 실유두는 속이 빈 원뿔 모양으로 이 돌기 안에 고여있는 침이 고양이가 핥을 때 털로 옮겨갑니다. 네. 특히 고양이의 털은 겉에 보이는 보호털과 아래에 있는 솜털로 이루어져 있는데, 솜털은 아주 가늘어서 부피의 97%를 공기가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혀로 털을 핥으면 이 털의 두께가 불과 1.2mm까지 아주 납작하게 줄어들면서 이 2.3mm에 불과한 혀의 돌기가 피부까지 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이런 원리로 이 고양이의 침이 털 아래까지 골고루 전달이 되는데요. 또 이런 돌기가 290개나 되기 때문에 고양이가 털을 핥으면 어떤 빗살 역할을 해서 털을 가지런히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고양이가 핥으면 강아지랑 다르게 좀 까끌까끌한 느낌이 들던데, 네. 이게 저 돌기 때문에 그런 거였군요. 네. 그 앞서 말씀하신 것도 포함해서 과학자들이 고양이한테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연구 결과 있을까요? 네, 뭐 고양이의 경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감각들이 굉장히 뛰어난데, 미각이나 후각, 청각에 관한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고양이 미각에 관련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고양이가 생선을 좋아한다는 사실은 다 네. 알고 계실 텐데요. 특히 고양이들이 참치를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고양이 사료나 간식에는 참치 맛이 아주 필수여서 실제로 이 고양이 먹이에 사용되는 참치가 야생에서 잡히는 참치의 6%에 달한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양이가 참치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 미각 수용체에 있는데요. 영국 연구팀이 고양이의 혀를 해부해 본 결과 감칠맛을 감지하는 수용체가 특히 발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도 사람처럼 감칠맛을 감지하는 그런 유전자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 고양이는 단맛에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데요. 고양이가 육식 동물인데 날고기에는 당분이 없기 때문에 단맛을 느끼는 수용체가 작동하지 않도록 진화한 결과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 고양이 간식들을 보면은 이제 참치 종류가 많은 네.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사실 그 고양이보다 개가 후각이 더 뛰어나다라고 알고 있는데, 네. 고양이도 후각이 좋은 편인가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후각이 뛰어난 동물 하면 우리가 보통 개를 떠올리고 개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고양이도 개만큼 후각이 발달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네. 이 미국 연구팀이 고양이의 기도 구조를 3D 모델로 만들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고양이가 코로 흡입한 공기는 두 갈래로 갈라져서 한쪽은 냄새를 맡는 부위로 직접 전달이 됐고, 또 한쪽은 기도를 통과해서 세척 과정을 거쳐서 폐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기가 후각신경으로 바로 전달되는 건데, 이 때문에 고양이는 빠르게 냄새를 맡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이 고양이의 후각이 개에 못지않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심지어 이 기체 성분을 측정하는 고성능의 기기에 맞먹을 정도로 뛰어나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정말 고양이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학자들이 좀 고양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관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또 하나 좀 재미있는 연구를 소개해 드리자면, SNS에서 유행하는 이 고양이 액체설 영상 아마 보신 적 있을 텐데요. 네. 고양이가 뭐 액체처럼 이렇게 흘러내리듯이 움직이면서 이 문틈을 네. 통과한다거나,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릇에 담겨 있는 이런 영상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고양이가 액체일까 고체일까를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네, 바로 프랑스 과학자인 마크 앙투안 파르딘인데요. 이 파르딘은 고양이의 데보라수를 측정해서 물성을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데보라수는 쉽게 말해서 이 물질이 지켜보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그런 비율을 나타낸 건데 파르딘은 고양이의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고양이의 이런 변화하는 시간, 그러니까 이완 시간이 1초에서 1분 사이 정도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이 수치는 학문적으로 봤을 때 액체의 특성을 충분히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고양이는 액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사실은 뭐 학문적인 농담에 가까운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파르딘은 이 연구로 2017년에 괴짜들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죠. 이그 노벨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익숙하면서도 신비로운 동물 고양이에 대해 알아봤는데 인간이 스스로를 집사라고 부르게 하는 동물은 아마 고양이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동훈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인 2호조가 한때 먹통이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행안부는 29일 오후 1시 30분부터 45분까지 2호조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이중화 장비가 작동하면서 정상화했다고 밝혔습니다. 2호조 보안 장비인 침입 방지 시스템 IPS 내부 저장 장치 오류로 문제가 발생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장비가 왜 오류를 일으켰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2호조는 서울시를 포함한 243개 지자체, 33만 지방 공무원이 사용하는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으로 예산 편성, 지출, 결산 등에 사용됩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작사가 올여름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는 작사 조직 내 네트워크를 일원화해 관리하는 서버인 액티브 디렉터리가 공격 대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서버는 조직 내 주요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이버 공격 주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지금까지 대규모 정보 유출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탑재해 직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인공지능 AI 챗봇과 자체 개발한 AI 칩을 공개했습니다.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인 아마존 웹 서비스는 미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연례 클라우딩 컴퓨터 컨퍼런스인 AWS 리인벤트를 열고 기업 고객을 위한 AI 챗봇 큐를 선보였습니다. 이 챗봇은 기업에서 중요한 문서를 요약하는 데 도움을 주고 업무용 메신저 슬릭과 같은 채팅 앱을 통해 대화하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아마존 웹 서비스는 설명했습니다. 또 자동으로 소스 코드를 변경해 개발자가 해야 할 일도 줄여주고 MS365 등 40개 이상의 기업 제품에도 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는 탑승자가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신고가 늦어져 혼자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목숨을 잃은 사례도 있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가 나면 소방과 경찰에 자동으로 신고되는 구조 체계가 도입됐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충남 예산군 고덕면에서 70대 남성이 탄 오토바이가 논두렁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30여 분 뒤 발견됐지만 운전자는 끝내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좀 더 빨리 발견됐다면 어땠을까?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는 몸이 노출된 상태로 운전하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탑승자가 받는 충격이 일반 차량보다 더 큽니다. 실제로 지난해 발생한 차량 단독 사고를 분석한 결과 이륜차 사고 치사율이 12.3%로 승용차와 승합차 사고 치사율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나는 멀리는 안 다니고 그냥 시내만 왔다 갔다 해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륜차 사고가 나면 소방과 경찰에 자동 신고되는 구조 체계가 도입됐습니다. 속도와 기울기 변화, 충격을 감지하는 단말기를 달아서 사고로 판단되면 자동으로 구조 신호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도 이제 충격이나 기울기가 감지될 수 있기 때문에 사고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까지 이제 건비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있을 오인 신고로 경찰과 소방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당분간은 통합관제센터에서 구조 신호를 받아 전화 등으로 확인 작업을 먼저 거치기로 했습니다.
이륜차 사고 자동 신고 시스템 사업은 충남도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륜차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1년 시범 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신고 체계가 안정화되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전국 확대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에서 국내 제조사의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이 20만 대를 돌파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현대차와 기아, 르노코리아 자동차 등 3곳의 하이브리드 차량 국내 판매량이 22만 4,570대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4만 7천여 대와 비교하면 52.4% 늘어난 수준이며 작년 연간 판매량과 비교해도 4만 대 이상 많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국산 하이브리드 차량 국내 판매량은 25만 대를 넘어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국내 최초로 광석 리튬에서 2차 전지 소재인 수산화 리튬을 뽑아내는 상업 생산 공장이 준공됐습니다. 포스코는 29일 전남 율촌 산업단지에서 수산화 리튬 1공장을 준공하고 연간 2만 1,500톤의 수산화 리튬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에 같은 규모의 2공장을 준공해 전기차 100만 대 분량에 달하는 수산화 리튬 4만 3천 톤을 해마다 생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호주 광산개발회사와 합작해 호주의 광석 원료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자체 기술을 적용했다며 전 생산 과정이 미국과의 FTA 체결국에서 이뤄지는 만큼 IRA법 혜택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일반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현행 표준 시방서에는 강우와 강설이 콘크리트 품질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필요한 조치를 정해 책임 기술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습니다. 그동안은 명확한 지침이 없었지만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콘크리트 압축 강도 부족이 부실 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타설을 해야 할 경우 책임 기술자인 감리가 사전 사후 조치를 승인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30일 표준 시방서 개정안 설명회를 열고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샤넬과 에르메스, 나이키가 온라인 판매를 하면서 재판매 금지 등의 불공정 약관을 운영하다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명 브랜드 웹사이트 판매 약관을 직권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브랜드의 불공정 약관 10개 유형을 적발해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불공정 약관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고객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상품을 샀을 경우 계약을 취소하거나 회원 자격 박탈 등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사업자들은 제품을 산 뒤 더 비싼 값을 받고 다시 파는 행위를 다른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구매한 물건의 처분 결정 권한은 구매자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은행은 30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3.5%로 7번 연속 동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올해와 내년에 대한 수정 경제 전망치도 함께 나오는데 생각보다 더딘 물가 안정과 경기 회복세가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월 기준금리를 3.5%로 인상한 이후 2, 4, 5, 7, 8, 10월 6차례 연속 동결해왔습니다.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도 7차례 연속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전망치를 웃돌고 고금리 기조에도 가계부채는 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금리를 올리기엔 경기 회복이 더디고 부동산 PF 등 부실뇌관을 자극할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의 추가 긴축 여지가 줄어든 만큼 한미 금리 차를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물가 둔화 속도를 지켜볼 가능성이 큽니다. 물가 수준과 경기 회복세에 따라 금리 인하 시점은 내년 하반기가 거론되지만 우리 경제 흐름만 보고 단언하긴 이릅니다. 미국보다도 우리가 먼저 금리를 낮추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미국이 언제쯤
명확하게 금리 인하 추세로 돌아서는가가 중요한 대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금리와 함께 올해와 내년에 대한 수정 경제 전망도 나옵니다. 앞서 지난 8월 전망에서는 올해 경제 성장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각각 1.4%, 3.5%, 내년 경제 성장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각각 2.2%, 2.4%였습니다. 전망치 조정에 대해서는 대체로 경제 성장률의 경우 하향 또는 유지, 물가 상승률의 경우 상향 또는 유지로 전문가 의견이 나뉩니다. 미국 경제가 이제 내려가는 방향이고 중국 경제 회복이 좀 지연된다는 좀 부정적 시각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 경제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번 주 국제 원유 시장과 미국 산업 정책 등에 대한 분석 보고서도 잇따라 발표될 예정이어서 국내외 경제 흐름에 대한 한은의 기조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윤수입니다. 북극 그린란드 이끼에서 신종 완보 동물 이른바 물곰이 발견됐습니다. 극지연구소 김지훈 박사팀은 2019년 그린란드에서 채취한 이끼에서 새로운 종류의 완보 동물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완보 동물은 몸길이 1mm 이하의 작은 동물로 일반적인 동물이 살 수 없는 조건을 견딜 수 있어 극지나 고산지대와 같은 극한 환경에서도 발견됩니다. 이번에 발견된 완보 동물은 0.15에서 0.4mm 크기의 초식 동물로 미세 조류를 먹으며 등 쪽에 울퉁불퉁한 다각형 표면과 몸통에 보이는 여러 개의 갈색 줄무늬가 특징입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당뇨병 위험이 줄어들어 최대 21%까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균관대 의대 강북 삼성병원 연구팀은 2016년부터 2년 동안 건강검진을 받은 성인 37만여 명의 골격근량 지수를 분석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근육량이 아주 많은 그룹은 적은 그룹에 비해 당뇨병 발병률이 21% 낮았고 당뇨병 관련 지표인 당화혈색소와 인슐린 저항성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특히 50세 이상이거나 남성일 때 이런 경향이 더 두드러졌다면서 노령 인구의 근감소증 예방이 당뇨 발병률을 줄이는 데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난치성 위장 장애인 과민성 장 증후군을 예방하는 데 커피가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 연구팀은 43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8편의 논문을 종합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커피를 매일 마시는 사람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과민성 장 증후군을 겪을 확률이 16% 낮았고 이 가운데 커피를 하루 4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확률이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커피의 장내 세균들과 상호작용해 장 투과성의 변화를 일으키고 담즙산 대사를 촉진하는 여러 가지 생리활성 분자들이 들어있어 이런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면역 항암제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화합물을 개발했습니다. 아주대와 키스트 등 공동 연구팀은 치료 반응률이 높지 않은 면역 항암제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선천 면역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저분자 화합물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물질은 인터페론 유전자 경로를 활성화해 면역 단백질인 사이토킨의 생성을 촉진하고 선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 물질이 암세포에 대한 신체 면역 반응성을 높여서 암세포 성장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며 그동안 면역 항암제 사용이 쉽지 않았던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이어트 약 3대 성지라 불리던 의원을 포함해 마약류 식욕 억제제 과다 처방에 의심되는 의원들이 줄줄이 입건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환자 한 명이 1년 동안 2,500개 넘는 약을 처방받기도 했다고 하죠. 한눈에 보기에도 비상식적인 이런 처방은 다이어트 약의 불법 유통에 이용됐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국민 건강을 해치고 선량한 의료기관에도 피해를 주는 이런 행태는 반드시 근절돼야겠습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